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에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의 113회 기출문제 중에서 마지막 실무시험 원천징수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첫 번째 문제고요. 5점짜리입니다. 113회 기출문제가 좀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최신 기출문제 중에 거의 한 20회? 30회? 많게는 그 전체 기출문제 유형 중에 거의 최초는 아니고요. 예전에 이 문제가 나온 적은 있어요. 아주 예전에. 근데 다시 문제가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돼서 여러분에게 113회 기출 문제는 반드시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4년도 5월 귀속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직접이요. 아래 주어진 자료가 있고요. 직접 작성해요. 우리가 이때까지 모든 기출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급여를 입력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과정을 했죠. 그리고 특별한 게 있다면 전월 미환급세액 정도 입력? 그 정도. 근데 이번 문제는 이 급여를 입력하지 않고 관련된 5월달 거는 6월달에 신고하는, 또 6월달에 지급한 거는 그 다음 달 7월에 신고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중요한 건 직접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급여 입력했을 때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과정이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이 문제는 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자, 그러면 5월 귀속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어떻게 보냐. 자, 급여 테이블을 좀 보시면요. 우리가 5월 달에 일한 귀속급여를 6월에 지급해요. 자, 요거까지 먼저 해놓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열어보겠습니다. 직접 작성하는 문제고요. 일단 모든 신고서를 만들 때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날짜가 중요하죠.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귀속은 5월이고요. 지급은 6월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날짜가 잘못 들어가면 아래를 아무리 입력 잘해봤자 빵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귀속은 5월이고요. 지급은 6월이죠. 이렇게 6월 들어가야 되는 거. 일단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날짜 먼저 정확하게 넣고요. 정기 신고죠. 수정 신고하고 이러는 거 아니죠. 자, 매월 신고하는 거죠. 자, 일단 5월 달에 기속, 지급은 6월. 그러면 얘는 언제 원천징수 신고할까요? 6월에 지급했으니까 7월 10일에 원천징수 신고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근로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간이세, 중도퇴사, 일용근로, 연말정산, 분납신청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자, 문제를 보니까요. 이제 어떻게 보냐. 아래 보니까 급여가 지급되는 대상자는 현재 2명입니다. 2명이고요. 기본급, 자격수당, 식대, 자가운전, 합계금액은 620이죠. 그리고 공제금액 중에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할 때 어디다가 이걸 신고하냐? 세무서.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사대보험도 있고 소득세도 있고 지방소득세도 있는데 이 중에 어떤 돈만 공제금액으로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합니까? 사대보험이랑 얘랑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죠? 지방세랑 관계 있어요? 얘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거죠. 우리는 얘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소득세 신고서예요. 소득세. 그러니까 요것만 들어가는 거야. 신고서에. 얘만 들어갑니다. 얘 알려줘도 무시. 얘 알려줘도 무시. 이 신고서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대보험 X, 지방소득세 X. 소득세만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위 금액에는 식대랑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래요. 얘도 비과세고요. 얘도 비과세래요. 급여는 5월달 거를 6월에 줬어요. 이건 했고요. 자, 지금 서지은은요. 중간에 그만뒀대요. 언제 그만뒀냐? 24년도 5월 말일까지 근무해가지고 중도 퇴사했대요. 그리고 1월부터 4월까지 총 지급액은 1,2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어쩐지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기 때문에 5월 달에 급여를 6월 달에 받는 것까지 일단 기본급, 수당, 식대까지를 받았어. 근데 이상한 건
소득세가 마이너스더라고요. 소득세가 마이너스라는 건 뭐죠? 환급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중도퇴사 처리할 때 서지은이 5월 달에 급여를 지금 받아. 근데 5월 달에 급여 지급하면서 1월부터 4월까지에 대한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 정산처럼 중도 정산을 돌리면 크게 뭐 몇 개월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연말 정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산이 돌아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5월 달에 일해서 5월 달에 귀속된 소득을 6월 달에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까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오히려 세금을 이때까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라 환급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환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지은은 이 돈은 5월 달 귀속된 걸 6월 5일에 급여도 받고 급여 받으면서 이때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에 정산을 통해서 정산을 이 급여 지급할 때 같이 환급도 일어난 거죠. 자,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중간에 퇴사자의 정산이 반영된 거고요. 5월분 급여는 원천징수 안 했대. 원래 안 하거든. 5월 달에 원천징수 하면 뭐예요? 이미 세금을 돌려받을 게 이미 누적되어 있잖아. 돌려받는데 이번 달에 5월 달에 세금 내고 또 돌려받아?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쵸? 바로 환급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얘를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반영해야 돼요. 자, 이제 반영할 건데 여기서 많이 틀렸겠다. 113의 기출문제 합격률 궁금하네요. 자, 먼저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간이세액에 의해서 5월 기속 6월에 급여가 지급된 급여, 그러니까 매달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간이세액에 의해서 원천징수하죠. 그럼 보세요. 서지은이 정산을 했든 말든 5월 달에 해당하는 귀속급여는 2명에게 지급된 건 불변이죠. 자, 2명이 월급 받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명이 인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총 지급액란에 입력하는 금액이 매우 중요해요. 총 지급액은 여기서 합계가 일단 620이죠. 그럼 620만 원이 총 지급액으로 들어가게 해요? 안 들어가게 해요? 안 들어가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들어가는 총 지급액은 토탈 지급액 중에 무엇을 차감하고 지급하냐면 제출하지 않는 미제출, 여기서 말하는 미제출이라는 건 이 신고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미제출 비과세는 차감한 나머지만 총 지급액란에 반영합니다. 근데 그 미제출 비과세의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이 자가운전 보조금이에요. 자, 자가운전 보조금은 둘 중에 20만 원만 받아갔습니다. 그럼 이 중에 2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총 지급액란에 반영돼요. 그래서 600이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 제출 비과세가 있고 미제출 비과세가 있어요. 원래는 식대가 22년까지는 얘도 미제출 비과세였어요. 그래서 원래 얘도 차감하고 나머지만 총 지급액란에 반영하는 거였어요. 근데 2023년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식대는 제출하는 비과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미제출 비과세, 다른 말로 총 지급액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항목 중에 가장 대표가 자가운전 보조금이에요. 이 얘기는 다 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열어서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600이 되는 이유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은 미제출 비과세입니다. 차감하고 나머지만 지급해요. 그러니까 급여 테이블에 있는 620과 이것이 총 지급액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600만 원이 총 지급액란에 들어가 매칭이 안 되기도 해. 그렇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의 차감 계정은 얘라는 거. 일단 그러면 총 지급액 해결. 두 번째, 소득세는 얼마가 징수됐죠? 2명이 원천 징수가 된 세금은 2명 중에 여러분 서지은이 20만 원의 마이너스는요. 원천 징수한 거라고요? 안 한 거라고요? 안 한 거라고요. 얘는요. 중도 퇴사를 통한 환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 2명 중에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원천 징수가 된 자는 2명에게 급여가 지급될 때 얘만 원천 징수가 됐죠.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소득세에 해당하는 칸에 들어가는 금액은요.
9만 원만 들어갑니다. 선생님 요거는 왜 안 들어가나요? 마이너스 20만 원은 아까 문제에서 서지은은요. 5월 달에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 안 했거든. 안 한다니까. 원천징수는 안 하고 20만 원은 지금까지 받아간 총 급여를 기준으로 중간 정산을 통한 이때까지 냈던 세금 돌려받는 세액이 나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두 명 중에 9만 원이라는 세금만 간이세액에 의한 원천징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작성을 직접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쉽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중에 중간 정산을 통해서 퇴사한 사람이 동시에 얘가 있죠. 그러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이 있는 거야. 두 명 중에 얘는 같이 급여를 두 명이 받아갔고 그 두 명 중에 서지은은 5월 달에 월급도 받으면서 중간 정산도 된 거죠. 자, 서지은이 중도 퇴사 한 명에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 총 지급액이거든요. 총 지급액이 이제 중요한데 아래 보시면 총 지급액이라고 말하는 이 금액은 중간 정산이에요. 지금 서지은은요. 1월부터 4월까지 총 지급액이 1,200이고요. 지금 서지은이 마지막 5월 마지막 한 달 동안 받아간 급여가 총 지급액이 자가운전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얘가 총 지급액이 된단 말이지. 그럼 다시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는 전체 기간 동안 총 지급액이 정산에 들어간 거예요. 그 금액은 1,200과 320만 원을 더한 1,520만 원을 연말 정산하는 것과 유사하게 쫙쫙쫙쫙쫙 돌린 거죠. 이 금액을 기준으로. 근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돌렸더니 얘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안 내고 돌려받았던 거야. 이만큼을 돌려받은 것 뿐이지. 자, 얘가 중간 정산 메뉴에 들어가는 거예요. 1,520만 원과 마이너스 20만 원에 서지은에 해당하는 대가가. 자, 그럼 메뉴를 열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중도 퇴사를 통해서 중간 정산을 통한 이때까지 퇴사하는 시점까지 받아간 총급여. 다른 말로 총지급액. 근데 1,520만 원을 통해서 정산을 돌려보니 서지은은 원천징수, 이번 달에 월급 받아갈 때 원천징수는 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때까지 냈던 세금을 돌려받고 나갔는데 돌려받은 세금이 환급세액인 거죠. 마이너스 20만 원. 이게 환급세액이라는 뜻. 더 넣을 거 있나요?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거나 그런 건 없죠. 그럼 보세요. 자, 이게 3명이라고 말하는 거는 3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2명은 월급, 1명은 그 중에 중간 정산. 그래서 셋 중 총 지급액을 가지고 이번 달에 원천 징수를 통해서 신고할 금액은 9만 원은 세금을 내고 20만 원은 돌려받으니 차감 조정하면 11만 원을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환급받는 11만 원은 이번 달에 환급 신청 안 하고 대체적으로는 다음 달로 넘기기 때문에 차월, 2월 환급세액에 반영돼요. 이게 화면입니다. 이게 정답 화면입니다. 이렇게 직접 작성을 하실 때는요. 빠져나갈 때 반드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 안 하면 슈르륵 날아가요. 저장.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는 해결했고요. 자, 먼저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급여자료 입력을 하나 잠깐 열어볼게요. 네, 잠깐 열고요. 수당공제에 자가운전 보조금 해서 지금 금액 들어가 있고 식대도 지금 비과세로 걸려 있죠. 제가 화면으로 몇 개 좀 보여드리려고. 자, 그러면 메뉴 닫고요. 아무 날짜나 넣고 들어갈게요. 자, 아무 날짜나 넣고 이제 김성현으로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자, 기본급 200 한번 넣어보죠. 기본급 200 넣었을 때 아래쪽에 과세 걸렸죠? 과세 걸렸죠? 자, 그러면 제가 식대란에다가 20만 원 넣어보겠습니다. 자, 식대란에 20만 원 넣고 하단에 봐주세요. 비과세 맞죠? 다시 좀 더 정확하게 아래쪽 200만 원은 과세고 총 비과세 식대 20만 원이긴 한데 그 20만 원이 어디에 붙어 있냐? 제출 비과세.
제출 비과세에 들어간 게 누구죠, 지금? 식대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제출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자가운전 보조금에다 갖다 놓고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18만 원 넣어볼게요. 자, 18만 원 넣으니까 비과세죠. 비과세인데 18만 원은 어디로 달라붙죠? 미제출 비과세로 달라붙죠? 자가운전 보조금. 자, 18만 원 미제출 비과세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미제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제출하지 마. 미제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대랑 자가운전 보조금을 가지고 확연하게 얘는 제출하는 거구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하는 거구나. 너는 안 하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 이제 문제 풀 때 그냥 풀지 마시고 아, 제출, 미제출 구분하는구나. 그럼 야간 근로 수당은 어디로 갈까? 근데 김성현이 누구냐에 따라서 야간 근로 수당은 달라질 수 있겠죠. 10만 원 했더니 과세로 붙었네요. 얘는 생산직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사무직인 거지. 그치? 아니면은 뭐 생산직이라도 210만 원 초과되면 또 아니고 지난달에 작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안 되면 또 안 될 거고 다양하게. 자, 이제 김성현 가족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출 비과세, 미제출 비과세 구분되는 거 확인하시면 좋아요. 자, 김성현은 제가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뒤에 연말정산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 사람은 지워놓고 자, 메뉴 닫고 다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 끝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이제 함춘식 대리 좀 보겠습니다. 함춘식 대리는 24년도 4월 21일에 입사했대요. 이번 연도 중간에 입사한 거죠. 24년도 기속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소득명세 탭도 입력하고 부양가족 탭도 입력하고 의료비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고 월세도 있대요. 쫙 완성하래요. 됐어. 그러면 함춘식 일단 불러옵시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해서 춘식이가 또 귀여운 캐릭터인데 왜 귀여운 캐릭터인지 모르겠어. 귀여운가? 함춘식 끌고 왔죠? 지금 4월 21일에 입사했대요. 지금 주어진 자료를 보면 급여 총액, 현 근무지, 이 회사죠? 현 근무지 4,060. 이 회사에서 소득세들 기납부한 세액이 2368370. 요거죠, 요거. 주현 근무지 2468370. 얘는 불러오는 거지 여러분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전근무지 소득 자료를 주어졌습니다. 전근무지 소득 자료는 소득 명세 탭. 합산하는 거죠, 뭐. 그렇죠? 자, 회사 이름부터 입력을 해 봅시다. 주식회사 956-85-01635 2024년도 010 아이고 2024년도 0101 2024년도 0420. 야, 4월 20일에 퇴사해가지고 4월 21일에 입사했어? 하루도 안 쉰 거야? 독하다. 독하다, 독해. 자, 그 다음에 아래쪽 급여 전체 금액은 1220. 비과세, 급여, 상여, 감면 없고 이제 건강보험료부터 이제 보험료 전년 돈 회사에서 납부한 보험료 쭉 내려가시면 보험료 입력하는 칸 나오죠. 건강보험료부터 464 810원, 장기요양 97,290원, 고용보험료 13만 4,320원, 국민연금 508 700원. 자, 이제 소득세, 결정세 나와 있네요. 결정세액이 전근무지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한 상태의 세금이죠. 그 세금이 현재 이 사람의 기납부세액이 되는 거야. 전근무지에서 퇴사할 때 결정됐던 세액이 얼마를 그 회사에서 미리 냈었든 얼마를 환급받았든 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이 현재 그 회사에 다니고 퇴사하는 시점에 납부한 현재 기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결정세액만 줬으니까 여기서는 틀릴 일이 없었겠네요. 소득명세 탭에 전근무지 소득자료 입력했고요. 자, 두 번째,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가 되지 않더라도 부표시해서 소득공제 입력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 탭 열어봅시다. 우와!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있어? 이런. 자, 함춘식은 남성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예요. 세대주 써 있고요.
무주택이니까 월세 공제가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보시면 이 사람이 부, 모, 그리고 누나 이렇게 있어요. 특이하네. 딱 보니까 제가 배우자가 없는 거야. 배우자 없잖아요, 여러분. 남성인데 배우자가 없어. 그러면 어차피 남성이기 때문에 부녀자는 원래 못 받고. 배우자가 없으면 한부모 공제 가능하지 않아? 근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해? 나의 부양가족에 자녀가 없어. 그쵸? 자녀가 없다는 얘기는 한부모 공제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에서 끝. 두 번째, 이제 아버지, 소득자의 직계 존속. 74세고요. 일용소득은 없는 것과 동일하니까 소득 요건 충족. 그러면 아버지는 60세 이상 체크하고요. 경로 우대 공제받고요. 이게 엄청 큰데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나거든. 71세고 60세고요. 와 대박. 복권 당첨. 소득 없는 거랑 똑같죠? 일용과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 그러면 어머니도 60세 이상. 야 500만 원짜리 있나? 500 복권. 하여튼 좋겠다. 70세 이상이니까 경로우대 공제. 와, 두 분의 소득이 뭐 대박이네요. 그 다음 누나, 형제 자매죠. (36세) 여러분 36세 소득 없음. 원래 장애인이 아니면 기본 공제 안 되죠. 누나도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중증 환자 등 장애인이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장애인은 소득의 제한을 받지만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나는 장애인이어서 공제가 된 거예요. 경로는 아니고요. 장애인 중에 중증 환자로서 중증 환자 장애인 공제를 받습니다. 와, 이제 기본 공제에서 아주 특이한 게 나왔네. 113회 문제는 조금씩 특이해요. 자, 기본 공제 입력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보험료부터 하나씩 볼게요. 함덕주 커서 놓고요. 함덕주 모두 다 기본 공제가 되기 때문에 모두의 보험료는 다 공제가 되는데 안 된다면 저축성은 안 되겠죠. 함덕주 부친 일반 보장성이니까 가능하죠. 갖다 놓으시고 50만 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춘식 본인인데 본인은 저축성이래요. 요건 안 되죠. 무시. 함경이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래요. 함경이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장애인 난에 커서 놓으시고 70만 원. 특별함은 없으면 모두 다 국세청 자료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려가요. 내려가서 의료비 가볼게요. 의료비. 자, FE 박경자. 특별한 말 없으면 국세청 딱딱딱 가서 임플란트 공제되죠? 200만 원. 두 번째 함덕주 보청기 구입 공제되죠? 30만 원. 자, 근데 함경리가 한약만 보면 공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한약을 지출한 기준은 치료를 위한 한약이에요. 그러면 가능하지. 한약도 치료, 질병 치료를 위한 한약이면 공제 가능. 함경리. 위 의료비는 모두 다 함춘식의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모두 다 치료 목적이다. 오케이. 그러면 다 된다. 다 됩니다. 230, 30. 이제 신용카드로 가볼게요. 신용카드 금액. 함춘식의 본인 신용카드는 전체 2,100만 원인데 이 중에 대중교통은 구분해서 입력하고 아파트 관리비는 공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60만 원을 차감하는 이유, 60만 원을 차감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으로 공제를 받으니까. 두 번째, 아파트 관리비를 차감하는 이유는 공제가 안 되니까. 동거가족의 의료비 260만 원은 포함을 해두면 되고 이것은 문제가 없고 그러면 2,100만 원 중에서 160만 원 차감해서 1,940만 원만 신용카드로 공제를 받으면 되겠네요.
네. 두 번째, 함덕주 갖다 놓으시고, 전통시장으로 200 쓴 거 있대요. 전통시장란에 200.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800만 원 안에 200이 포함되어 있으면 체크카드란에 입력할 금액은 600만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건 24년도 세법 개정되면서 23년도와 24년도에 소비가 증가된 분, 23년도에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이 있겠죠? 네, 24년도에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이 있겠죠? 23년도에 사용했던 금액과 24년도에 사용한 금액이 23년도보다 증가된 게 있다면 그 증가분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줘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23년도에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그럼 빵이야. 빵인데 이만큼 쓴 거잖아. 그럼 이만큼 증가된 걸로 계산이 돼버려. 그래서 어마무시한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출제할지 113의 기출문제에서 제가 볼 때는 별도의 제시된 건 없어 보여요. 일단 주어진 자료로만 여러분이 프로그램 상으로 돌려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되는데 이게 약간 문제가 되긴 합니다. 23년도에 사용했던 신용카드 대비 증가한 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데 23년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없어요. 없으니까 2,800만 원이 다 증가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러나 뭐 그건 제가 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프로그램을 이제 업로드하고 또 업데이트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제시하겠죠. 일단 알고만 계시고요. 그다음 월세. 월세는 무주택자고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가능하죠? 자, 그러면 월세액 들어가시고 먼저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잠깐 이 사람의 총 급여액 기준을 좀 볼게요. 지금 총 급여액이 5,200이죠. 세법 개정된 거 아시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자는 전체 월세 불입액 공제가 되는 한도 범위에서 17% 공제를 해줘요. 한도가 상향 조정돼서 1,000만 원까지. 자, 넣어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이름이 또 귀엽네. 이고동. 아파트 84제곱미터. 개시일자가 24년도 0101, 25년도 12월 30일. 연간 월세액이요. 월 60이면 60만 원 곱하기 12달. 그러면 720만 원 납입한 거죠. 월세 불입액이. 근데 이 720만 원 곱하기 여러분 17% 하잖아? 그러면 사실은 120 얼마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안 쓰고 여기다 쓸게요. 월세 공제가 122만 4천 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만큼밖에 안 나왔죠.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뒤에. 일단 입력이 모두 다 끝난 건가? 다 끝났나?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 연말정산 입력 탭 여시고 이때까지 입력한 모든 자료를 이제 반영해야죠.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자, 반영 누르겠습니다.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자, 그럼 다 넘어왔죠. 다시 가서 보잖아요. 그 월세 불입액이요. 다시 계산됐죠. 아까 금액이 왜 90만 원대가 나왔었냐면 다른 월세 그 전 단계의 보험료와 의료비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전 상태라. 이 세액 공제가 반영이 되기 전 상태라 현재 기준으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세액이 90몇만 원이었는데 월세 전 단계에서 보험료하고 의료비 공제가 되면서 월세 불이백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이 조금 더 다운됐죠. 그리고 왜 122만 원대가 나오지 않고 이만큼만 공제가 됐냐면 앞부분에서 공제받을 거 다 받고 지금 현재 공제받을 세액이 얘밖에 없었어. 이거 꼴랑 받고 나니까 납부할 세액이 빵이 되면서 전 근무지에서 미리 냈던 세금과 현 근무지에서 냈던 세금을 다 돌려받게 된 거죠.
그래서 결정세액이 제로가 되면서 세금이 있어야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다 공제받는데 공제받을 세액이 없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세금만 공제받고 빵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게 정답 화면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더블 클릭하고 메뉴를 들어가시면 소비가 증가된 게 2,800만 원이라고 계산이 된 거야, 지금. 왜냐면 2023년도가 빵이거든. 근데 23년도에는 2,800만 원 사용했거든. 그러니까 증가된 게 2,800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최종 금액이요. 500만 원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얘 때문에 조금 더 추가된 겁니다. 그러나 무시. 자, 무시. 시험도 무시. 우리도 무시. 지금 약간 2023년도에 사용한 금액을 반영하게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안 된 채로 여러분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래요. 나중에 달라진 어떤 제도에 의해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지에 대한 방향을 아마도 제시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2,800만 원 쓴 건데 2,800만 원이 더 추가적으로 붙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자, 화면 닫고요. 자, 이렇게 해서 24년도 113회 나왔던 연말정산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720만 원의 17%가 정말 정확하게 산출이 되는지 궁금하다. 자, 궁금하면 한번 해보면 되겠죠. 제가 여기다가 금액을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어떻게 추가하냐면 전근무지 소득이 1,220만 원이 아니라 5,500만 원이면은 너무 금액이 작아서 산출세액이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제가 8천만 원대로 조금만 바꿔볼게요. 지금부터는 시험이랑 관계없어요. 2,720만 원으로 제가 조금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7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조금 더 내야겠다. 얘를 3,940만 원으로 제가 조금 소득을 증가시켜 볼게요. 그래서 총급여가 8천만 원이 되는 사람으로 조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연말정산 탭 열어서요. 부양가족 탭 한 번만 다시 불러오기 해볼게요. 그리고 내려가 볼게요. 자, 720만 원에 108만 원 세금. 세액으로 산출된 거 보이시죠? 이 금액은 15%죠. 자, 월세세액 공제는 2024년도에 총급여 기준이 8천만 원 이하자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 사람을 8천만 원까지 만들었죠. 공제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월세 불이백에 8천이니까 17%는 아니잖아, 이제. 그치? 그러니까 15%까지 만땅 받은 거죠. 108만 원.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 입력 탭은 아까는 다환급 받았잖아. 이번에는 결정세액이 400이 나왔어. 그래서 130만 원 세금을 토해내야 돼. 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나오겠죠. 소득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액공제 받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있어서도 8천만 원이기 때문에 7천만 원을 초과하죠.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한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져요. 세액에 대한 구조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으로 보여드린 건 월세와 관련된 금액이 소득이 많아서 세금이 많으면 그 세금에서 공제받는 것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소득이 적으면 그만큼 많은 세금이 나오긴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원래대로 바꿔놓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220만 원이었죠? 다시 돌아가시고 부양가족 탭 다시 한번 다시 불러오시면 다시 전액 환급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여기 전액 환급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13회 기출문제 원천징수 같이 풀어봤습니다. 113회 문제는 시험을 이제 24년 또는 뭐 25년 장기적으로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은 제가 볼 때 이제 반드시 풀어야 되는 기출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조금 더 특이하고 이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패턴으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부가세도 마찬가지고요. 원천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나왔던 문제들과 더불어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좋은 문제니까 반드시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